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의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의 삶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머릿속에 큰 물음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셨나요? 한쪽 자료에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자료에선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라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나 다른 두 이야기가 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장수라는 빛과 빈곤이라는 그림자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부터 KDI, 또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까지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 산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이군요. 네, 길어진 시간만큼 삶의 질도 함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만 길어지고 고통도 함께 늘어난 건지, 소득, 노동, 그리고 안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타래부터 바로 풀어볼까요? 네. 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2022년 기준으로 65세인 분은 앞으로 평균 20.7년을 더 사실 거라고 해요. 20.7년이요? 네. 이게 OECD 평균보다도 2년 가까이 긴 시간이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22.8년. 훨씬 기네요. 네. 일본이나 프랑스, 스페인 같은 대표적인 잔수 국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맞아요. 그 배경에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과 잘 갖춰진 건강보험이 있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럼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고개를 듭니다. 보내주신 KDI 보고서에 나오는 OECD 통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떤 통계인데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2021년 기준으로 37.7%거든요. 네, 37.7. 잠깐만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OECD 회원국 평균이 13.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거죠.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요. 네, 2위인 에스토니아가 30%대 초반이니까 그 격차도 상당하고요. 기대 수명은 최상위권인데 빈곤율도 최상위권인 이 기이한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와, 20해가 넘는 긴 시간을 앞으로도 살아가셔야 하는데 10명 중 거의 4분 가까이가 가난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참 막막하네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독거노인의 19.5%, 그러니까 5분 중 1분은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통계도 있던데. 네, 사회적 고립 문제죠. 이건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회적인 고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활동하며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이나 또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삶의 질,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 속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연금 수급액을 현실화하고 또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게 확충하는 이런 통합적인 복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네요. 왜 이렇게까지 빈곤율이 높은 걸까요? 네, 다른 선진국들은 안 그런데 유독 한국 어르신들만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그 답은 어르신들이 돈을 버는 방식, 그러니까 소득 구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구조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 포함된 OECD 통계를 보면요. 다른 회원국 노인들은 주된 소득의 55.8%,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해결합니다. 국가가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훨씬 낮겠군요. 그 비율이 30.0%에 불과해요. 대신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게 있는데 바로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입니다. 일을 해서 버는 돈. 네, 한국 노인소득의 48.6%가 근로소득에서 나옵니다. OECD 평균은 24.9%인데 우린 그 2배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르신들은 연금으로 생활하시고 가끔 용돈벌이를 한다면 한국 어르신들은 연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지금의 연금 시스템이 이렇게 오래 살 것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수명은 21세기에 와 있는데 소득보장 시스템은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특히 보내주신 시민사회 분석 자료를 보면 이 문제가 더 명확해져요.
네. 2025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대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한 19.2년 정도인데 이분들이 받는 연금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27% 수준에 그칠 거라고 예측하더군요. 27%요? 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어르신들은 집 한 채씩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산이 있는데 왜 가난하다고 하는 건지 이 지점을 좀 더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한국 노년층이 겪는 또 하나의 딜레마, 바로 저소득 고자산 구조입니다. 저소득이면서 고자산이다. 네, KDI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고령 가구 자산의 무려 80% 이상이 살고 있는 집, 즉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80%네요. 네, 금융자산 비중은 16%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건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과 비슷해요. 수억 원짜리 집에 살고는 있지만 당장 오늘 병원 갈 돈, 반찬 살 현금이 부족한 거죠. 아, 집을 팔고 현금화하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게 어디 쉬운 결정이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KDI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이 빈곤 문제가 모든 노인 세대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40년대나 그 이전에 태어나신 세대는 빈곤율이 40%를 훌쩍 넘는데 19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빈곤율은 30% 아래로 뚝 떨어져요. 오, 그거 왜 그런 건가요? 세대 차이가 있군요. 네, 베이비붐 세대이신 50년대생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기의 혜택을 더 많이 받으셨기 때문이죠. 아, 산업화 시기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더 많았고 또 공적연금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후에 은퇴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노인 빈곤율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도 상대적으로 덜 가난한 1950년대생들이 노년층으로 새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그 이전 세대 어르신들이 겪는 빈곤이 얼마나 고착화되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지표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가진 자산은 꽁꽁 묶여 있으니 결국 어르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다시 일터로 날아가는 것뿐이군요. 네. 보내주신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가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던데요. 네, 그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들이 많아요. 2005년만 해도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7.3%였는데 2022년에는 39.0%로 2배 이상 늘었어요. 2배 이상이요? 특히 70대 이상 임금 근로자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8.8배나 증가했습니다. 8.8배요.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일조로 내몰린 어르신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자리의 질이 어떨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일자리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처참한 수준이에요. 아, 70대 이상 근로자의 91%, 그리고 60대의 63.4%가 비정규직입니다. 91%요? 네. 70대 이상 10명 중 9명은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는 뜻이죠. 91%라니 거의 전부라고 봐야겠네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길에서 흔히 뵙는 경비원 어르신, 건물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거의 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직업 종류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70대 이상 근로자의 76.5%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단순 노무직이요? 네, 평생 쌓아온 경험이나 기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몸을 써야 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인 거죠. 소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70대 이상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 65.8%가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해요. 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하는데 그 일자리가 지독히 불안정하고 저임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계신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마음이 무거운데요. 잠깐만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일하는 환경은 과연 안전할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신체 기능은 젊을 때와는 분명히 다를 텐데 현장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는지 궁금해지네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요. 역시 그렇군요. 특히 떨어짐이나 넘어짐 같은 사고가 두드러지죠. 젊은 사람이라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가벼운 사고도 어르신들에게는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위험인데
그럼 기업 현장에서는 뭔가 대비를 하고 있겠죠?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노동연구원의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조치나 작업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의요. 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보조기구를 제공한다거나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는 등의 아주 기본적인 조치조차 부족한 거죠. 아니,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더 큰 문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일하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당장 투자할 돈이 부족하고 안전교육을 할 여력도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아, 심지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조차 어차피 들어도 잘 모른다는 편견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참담하네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가 자료에 언급되어 있던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네,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에 사업주가 고령 취업자의 신체 기능 저하 등을 고려해서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할 배려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으로 정해놨군요. 네, 법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죠.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걸 넘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한국 고령층의 삶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대 수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OECD 1위의 노인 빈곤율, 그리고 쉴 수 없이 위험한 일터로 내몰리는 고된 노동의 현실이 있다는 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살펴본 여러 보고서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KDI는 저소득, 저자산 취약계층의 기초연금을 더 집중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네. 또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자체를 높여서 보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또 노동환도 어민 고령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조하고요. 이 해법들이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노년의 풍경이 크게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의 재정적 안전과 물리적 안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노년의 노동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아, 존엄성. 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고령의 노동력에 의존하게 될 텐데 과연 우리는 그분들의 오랜 경험과 삶의 지혜를 존중하는 역할을 만들어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청취자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라면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그분들의 남은 삶에 어떤 기회와 의미를 제공해야 할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